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세월이 언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60대가 되었다니 말입니다. 한때는 세월이 왜 이렇게 천천히 가나, 빨리 가서 나이도 들고 조금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이 그러시겠죠. 저는 조금 힘든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인생의 짐이고 고달프고 그렇다 느껴졌던 적이 참 많아요. 이렇게 다 지나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것도 어느 순간은 행복했고 어느 순간은 추억이 될 일들이 많았다 싶기는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저 힘들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별다르게 취미생활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기에 바빴던 처지였기 때문에 제 인생의 낙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의 사연을 듣는 것이었거든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도 하고 또 나보다 힘든 사람들도 있구나 하고 위로도 받고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힘들게 산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막 유별나게 힘들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서럽고 분한 기억 한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저 조금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기는 해도 나 정도는 괜찮다고 여기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인생에 조금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 특별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먼저 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 인생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고단한 인생을 살았으니 아마 들으시면서 지루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순간부터 할머니의 손에 자랐어요. 할머니는 늘 그 편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맨날 술 처먹고 다니는 네 아빠랑 정신 못 차리고 밖으로만 나다니는 네 엄마 손에서 자라는 것보다 내 손에 자라는 게 100배 1000배는 낫다. 그러니까 너는 네 아빠고 엄마고 찾지 마라. 그놈의 인간들보다야 내가 훨씬 나으니까. 할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한창 자라는 어린아이 마음에는 늘 부모라는 존재가 필요하다고 여기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은 다 있는 엄마 아빠가 저에게만 없는 것이 서럽기도 했고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희 할머니는 좋은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왜 되게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할머니 손에 크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 크는 경우에는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더 애틋하고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가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할머니와의 짠한 기억들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갈 거면 이것도 데리고 가지. 왜 이건 짐처럼 남기고 지들끼리만 쳐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나라고 뭐 너 키우고 싶어서 키우는 줄 알아? 나도 당장이라도 어디 가져다 버리고 싶은 거 참으면서 키우는 거니까 너는 말이라도 잘 들어. 알겠냐? 뭐가 그렇게 필요한 게 많아. 돈 없어. 먹고 죽으래도 없고 너한테 쓸 돈은 더더욱 없다. 필요하면 네가 벌어서 학교가 어디고 다녀. 저에게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물어보신다면 대부분이 다 그런 기억들 뿐입니다. 할머니에 대한 애틋한 기억, 그런 건 거의 없어요. 다만 돌아가실 때 저에게 미안했다고 하셨던 게 마음에 아직 남아있기는 합니다. 할머니가 그러신 분이었기에 저는 어린 시절 자연스럽게 자립심이 길러졌습니다. 하고 싶으면 제가 벌어야 했고 뭐든 제가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했어요. 고등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배워서 뭘 할 거냐고 그냥 일찍 취직이나 해서 돈이나 벌다가 시집이나 가라는 할머니의 뜻을 너무 강했거든요. 이제 나이도 들었고 세월이 많이 지나기도 해서 딱히 할머니에 대한 원망 같은 건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그거 하나는 아직도 원망스럽기는 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게 하신 거 말입니다. 공부를 대단히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 중졸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한으로 남아있거든요. 못 배웠다는 것에 대한 것 때문에 살아가면서 겪었던 크고 작은 힘든 일들도 참 많았고 말이죠. 지나간 세월에 인제 와서 한탄을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나 싶지만 그래도 아직도 한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어린 여자아이가 사회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한계가 명확했어요. 남의 심부름을 하거나 남의 집안일을 하거나 공장을 다니거나
쓸고 닦는 하여튼 몸으로 해야 하는 일들 말입니다. 그리고 대개 그런 일들을 하는 어린 여자아이는 무시당하고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는 법이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언제 돈을 떼어 먹었다고 그래? 이것보다 더 주셔야 하잖아요. 제가 더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일 한 만큼은 달라는 거잖아요. 저 이걸로 못 살아요. 사장님, 제발 일 한 만큼은 주세요. 이년이 누가 보면 내가 돈이나 떼어먹는 악덕 사장인 줄 알겠네. 나는 너 일한 만큼 다 쳐준 거야. 열흘치나 누락됐는데 이게 어떻게 다 쳐준 거예요? 배워먹지 못한 년 불쌍해서 일하고 해줬더니 이게 어디서 누구 돈을 떼어 먹으려고 해? 너 숫자는 읽을 줄 알아? 어? 계산 하나 제대로 못하는 중졸 주제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억지야? 사장님, 제발 제 돈 주세요. 제발. 나가. 너 당장 나가. 이 돈 가지고 꺼지든지 아니면 너 이 돈도 못 가지고 나가는 수가 있어? 배응만덕한 년. 고마운 줄도 모르는 년. 인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저는 셈에 무척 머리가 빨랐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나고 자라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게다가 저는 머리가 좀 좋은 편이기도 했고요. 중학교 때 반에서 1등을 했던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를 중졸이고 어린 여자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은 저를 무시했어요. 막대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여겼고 실제로 그렇게 막대해졌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이 독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왜 가난하고 힘들게 산 사람들 보고 독하다고 손가락질까지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집안 형편 때문에 강제로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남들은 학교에 다닐 나이에 어른들 사이에 섞여 돈을 벌면서 갖은 욕과 수모를 당하고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돈을 떼어먹히는 일을 밥 먹듯이 당하고서도 순하고 밝게 어른이 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저도 당연히 독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남들에게 언제 뒤통수를 맞을지 몰라서 늘 뒤와 좌우를 살피는 그런 어른 말입니다. 웃는 일이 많지 않아졌고 매일 누군가와 소리를 지르며 다투었으며 삶의 낙이라고는 없는 그런 팍팍한 어른 말이죠. 그러던 와중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정희 씨는 정말 예쁜 사람 같아요. 그렇게 말해주며 해맑게 웃는 남편은 정말 티 없이 맑은 사람이었어요.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자란 사람 같은 그런 얼굴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도 저 못지않게 힘든 삶을 살았고 살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민재 씨는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웃는데요? 세상에 근심 걱정이라고는 모른다는 얼굴로 웃잖아요. 그런가? 나도 근심이랑 걱정은 어디 가서 뒤지지 않는데. 나중에 그게 태생이 그런 성격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는 했어요. 남편과 연애하고 결혼하면서 알게 된 사실 하나는 아무리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더라도 바로 옆에 있는 내 가족이 나를 사랑해주고 응원해준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과 같이 그런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가난하고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남편에게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는 점이었고 두 번째는 남편이 자기 가족에게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자랐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가난은 불우하고 불행한 유년기를 가져다 줬지만 남편에게 가난은 그저 불편한 것뿐이었어요. 가족끼리 너무 사이가 좋고 사랑이 넘쳤으니까요. 시댁에 첫 인사를 하러 갔던 날이 문득 생각이 나네요. 아이고, 그간 얼마나 힘들었을꼬. 시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며 제 손을 꼭 잡고는 우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아주 살짝만 이야기했는데도 너무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남편이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그런 웃음을 지을 수 있었는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다. 하고 말이죠. 그런 가족의 일원이 된다면 저도 행복해질 걸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족의 따뜻함이라는 게 뭔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저에게 그런 시댁은 정말 꿈만 같은 시댁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커서 결혼을 하고 싶기는 했지만 그만큼 그의 가족이 되고 싶은 마음도 컸던 것 같아요.
너는 없이 자랐으면서 그런 집으로 시집을 가고 싶니? 얼굴은 지혜비 닮아서 제법 봐줄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못 써먹어? 우리 집구석보다는 훨씬 나은 집이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뭐? 할머니같이 사람한테 막하고 막말하고 그런 분들 아니라고요. 저는 그래서 좋아요. 할머니 같은 어른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런 어른이 있는 집으로 시집가고 싶은 거고요. 이게? 저한테 하나도 해주신 거 없으시잖아요. 그니까 제 인생에 관여도 하지 마세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안 좋은 소리 한마디라도 하시면 이 집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바로 뺄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냥 입 다물고 계시라는 말이에요. 할머니는 제 결혼을 그다지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 그건 제가 할머니의 입을 막았어요. 당시에 할머니와 제가 살던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결혼을 하면서 그 집을 할머니가 살게 두고 시댁으로 들어갈 생각이었고요. 그걸 빼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고 할머니는 입을 다무셨습니다. 뭐 표정으로는 한껏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을 늘 짓고 계셨지만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을 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 행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했던 것 같아요. 형편은 넉넉하지 못했지만 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몇 가지 없는 밥상에서도 말이죠. 저는 그 시절이 지금 생각하면 참 꿈만 같은 것 같아요. 물론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 더 좋게 기억하는 것도 있겠지만 말이죠. 당시에 저희 집에는 저희 부부의 아기가 아닌 어린 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뒤늦게 낳은 늦둥이었어요. 저에게는 거의 자식 버린 도련님이었죠. 집안의 귀염둥이였습니다. 순하고 귀엽고 잘 웃어서 온 동네의 귀염을 독차지하기도 했고요. 저도 나중에 이런 아들 낳아야 할 텐데요. 너는 더 예쁜 아기 낳아야지. 그리고 나는 딸이 좋다. 시어머니의 바람이 이루어진 건지 저는 딸을 낳았어요. 그 시기가 정말 행복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을 통틀어서 말이죠.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일용직 노동일을 했었던 남편이 출퇴근을 일정한 작은 회사로 취직했고 당시에 시아버지도 어느 아파트의 경비로 취직이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저는 집에서 소일거리를 했고요. 물론 여전히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살만하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불행은 그런 시기에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 괜찮다 생각할 때, 행복할 때 말입니다. 당시에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셨거든요.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그쯤에는 자주 입원하셨었습니다. 제가 끓인 배추 된장국이 드시고 싶다고 해서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원래 그 시간에 집에 시어머니와 도련님은 있어야 했거든요. 아버님 아파트로 가셨나? 종종 두 사람이 시아버지 퇴근길에 마중을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지라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 안으로 누군가가 다급히 들어왔어요. 아이고 세댁, 큰일 났어, 큰일. 왜요? 세댁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마중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시어머니가요? 놀라 자빠진다는 게 그런 걸 두고 하는 말이었더라고요. 정말 놀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아이가 우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고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으로 가면서도 내내 생각했습니다.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아무 일 없어야만 한다고, 큰 사고가 아닐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제 바람은 너무나 크고 허무하게 깨져 있었습니다. 사고는 생각보다 많이 컸어요.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시어머니를 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 사람은 시어머니만이 아니었어요. 원래 차가 아이 쪽으로 달려든 모양인데 아이 어머니께서 아이를 밀쳤어요. 그리고 그런 어머님을 바로 옆에 있던 아버님이 감싸 안으셨고 시아버지도 함께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의 말은 그랬어요.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걸어가던 도련님 쪽으로 향했고 시어머니가 그런 도련님을 황급히 옆으로 밀었다고요.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를 시아버지가 감싸 안으셨고요.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손쓸 방법도 없었다고요. 그런 충격적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시어머니의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만 했어요. 뒤늦게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남편과 부둥켜 안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술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하지만 수술만 잘 되었을 뿐 깨어날지 아닐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워낙 크게 다쳐서 만약 깨어나신다고 해도 제대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없을 거라는 말도 들었고요.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괜찮았습니다. 살아만 계시다면 다 괜찮았어요. 하지만 하늘은 그런 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수술을 하고 일주일 정도 뒤에 시어머니는 정신이 잠시 돌아오셨어요. 그때 저에게 이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너한테 내가 너무 크고 많은 짐을 주고 가는구나. 가신다니,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얼른 일어나셔서 저희랑 같이 오래 사셔야죠. 도련님 두고 어딜 가세요? 나는 다 괜찮은데 그거 하나가 눈에 밟힌다. 우리 영재. 너한텐 너무 미안하지만 네 아들이다 생각하고 잘 키워다오.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면서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도련님을 정말 잘 키울 거라고 말이죠. 제 자식처럼요. 하지만 현실이라는 건 정말이지 녹록치 않았습니다. 우선 가장 저희 부부를 힘들게 한 건 다름 아닌 돈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 길지 않은 시기에도 병원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보험을 들어두신 게 있었지만 그게 금액이 작았기 때문에 턱도 없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그 병원비를 갚기 위해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할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누군가가 죽는 일은 우르르 찾아오는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날은 저라는 사람에게 그런 팔자가 씌워져서 태어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말입니다. 아무튼 할머니도 뭔가 남기고 가신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돌아가시고 나니 할머니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나마 조금 남기고 가신 것도 다 그들이 가져갔고 말이죠.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고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던 남편의 직장도 없어졌습니다. 경기가 힘들어지면서 제일 먼저 남편이 정리해고를 당했거든요. 원래 우리 같은 밑에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내쳐지는 법이잖아요. 남편은 다시 일용직 노동자 신세가 되었고 저는 아이 둘을 키워야 했기 때문에 집안에서 하는 소일거리를 제외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연히 저희 가족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서로 너무 현실에 치여 힘들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나 저나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저희가 무언가를 포기해버리기에는 도련님과 저희 딸이 너무 어렸습니다. 그들에게 저희 부부는 세상 전부였으니까요. 정말 정성 들여 키웠습니다. 그렇지만 해줄 수 없는 것들도 있었어요. 형수님은 왜 우리 엄마가 아니야? 애들이 나 엄마 없다고 놀려. 예를 들어 아무리 제가 도련님을 아들처럼 생각한다고 해도 정말로 도련님의 엄마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부모님이 없어 봤기 때문에 부모님이 없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더더욱 마음이 갔는지도 모릅니다. 도련님에게 말이죠. 엄마는 삼촌만 좋아해. 오죽했으면 딸아이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을 정도니까요. 저는 정말 도련님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혹여나 삐뚤어지지 않을까,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그립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해가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그 유언을 꼭 지키고 싶었기도 했고요. 힘든 시기가 지나가고 도련님이 중학생이 되었을 땐 저희 집도 안정을 점점 찾아갔습니다. 한때 힘들었지만 남편도 다시 괜찮은 직장에 취직했고 저도 집 앞에 있는 마트에서 일을 시작했고요. 아이들이 크면서 제가 육아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되는 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해달라는 걸 다 해줄 수는 없었고 또 어느 정도는 늘 부족함을 느끼긴 해야 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잘 키워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련님과 딸아이가 대학에 가게 되면 대학 등록금을 주려고 적금도 2개나 들고 있었고요. 제가 앞서 제 팔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 팔자에 가족을 두면 안 되는 건가? 나는 팔자에 가족이 없나 하는 생각을 과거에 했었거든요. 그 생각이 가장 확실하게 들었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왜 저는 살만하다 싶고 이제는 숨쉴만하다 싶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편하게 살 팔자는 정말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이 지금도 드네요. 남편이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말이죠. 제가 구급차를 불렀지만 남편은 한사코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 번 더 쓰러지려고 했고 이번에는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되었어요. 아니, 이렇게 될 때까지 치료를 안 받으셨다고요? 암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진행이 되었다고,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전에 남편이 한번 절대 죽어도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한 게 떠오르더군요. 그리고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왜 말 안 했어? 왜? 내가 그 누구보다 잘 알잖아. 병원비가 얼마나 사람을 숨도 못 쉬게 만드는지. 당신이랑 애들한테 다시 그런 짐을 줄 수 없었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나도 안 지 얼마 안 됐어. 내가 처음 이야기 들었을 때도 이미 손도 못 쓰는 상황이라고 했어. 그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응? 길어야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치료는 의미 없다고요. 그래도 저는 남편이 병원에서 항암이라도 하기를 바랐지만 남편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우겼어요. 절대 가지 않겠다는 사람을 병원에 끌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병원에서 죽고 싶지 않아. 병원에서 수많은 기계에 의지한 채 죽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남편의 그 말이 진심 같았어요. 저는 정말 있는 힘을 다해 웃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에 제 우는 얼굴만 기억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6개월을 더 살다 갔어요. 병원에서도 드문 일이라고 했습니다. 항암도 받지 않은 분이 그 정도로 더 살다 가는 건 말이죠. 아마 저와 아이들이 끝까지 눈에 밟혀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남편이 가고 나서 다시 한번 제 생활은 힘들어졌습니다. 당시에 남편을 집에서 간호한다고 힘들게 구했던 일자리도 잃은 상태였고 또 아무리 병원 치료를 적극적으로 안 했다고나 하나 그래도 들었던 돈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애초에 일용직에 종사했던 사람이라 보험도 혜택이 좋은 건 들 수 없었기 때문에 보험금도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쯤에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 팔자의 가족과 오순도순 즐겁게 사는 건 정말 없는 건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절망 같은 것을 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도련님과 딸아이가 저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뒤도 옆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렸습니다.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살아내야 했으니까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도련님이 부모님의 빈자리를 느끼는 일이 없도록 신경도 써야 했고요. 어느 날 도련님에게 편지를 받았어요. 아마 도련님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던 해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엄마는 형수님이에요. 언제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 말이 적힌 편지였는데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언제나 진짜 엄마만 못할 텐데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를 아직도 저는 지갑에 넣어 다닙니다. 이건 저희 딸아이가 들으면 조금 섭섭해할 것 같기는 하네요. 도련님은 공부를 잘했어요. 머리가 좋다고 해야 하나요? 왜 그런 게 느껴지는 사람 있잖아요. 도련님이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좋은 머리를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가난한데 재능이 있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그때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 저는 정말 괜찮아요. 내가 안 괜찮아서 그래. 이렇게 잘하고 똑똑한데 너 대학 못 보내면 어머님 볼 낯도 없지만 나도 한스러워서 안 돼. 공부는 나중에도 할 수 있잖아요. 공부라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거야. 너희 대학 보내려고 내가 모아둔 돈도 있다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저는 도련님을 대학에 보내고 싶어 했고 도련님은 집안의 형편을 아니까 한사코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도련님이 고3이 되었고 대학에 가야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같은 날을 위해서 모은 돈이니까 받아. 라고 이야기하며 통장 하나를 건넸어요. 그간 도련님이 대학에 가는 날을 생각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 못 받아요. 받아. 이거 형수님이 어떻게 모은 돈인지 내가 빤히 아는데 어떻게 받아요?
나를 부모라고 생각한다면서. 부모한테 자식은 원래 이런 거 주고 자식은 또 원래 받는 거야. 나를 정말로 부모라고 생각하면 그냥 받고 대학에 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도련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하지만 저를 보는 눈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그날 알았어야 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도련님의 모습을 말입니다. 오늘 같이 외식하면 안 돼요? 연희랑 다 같이요. 도련님이 갑자기 딸아이와 셋이 함께 외식을 하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사실 한 번도 뭔가를 먼저 하자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잘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철이 너무 빨리 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던 적도 있었는데 그런 부탁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형수님, 많이 드세요. 연희 너도 많이 먹어. 삼촌, 왜 오늘은 친절해? 나는 늘 친절했어. 그리고 너도 이제 중학생인데 엄마 말 좀 잘 듣고. 또 잔소리야 또. 알겠어? 엄마 고생시키지 말고. 그런 잔소리를 딸아이한테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이제 도련님이 성인이 되니까 딸아이에게 어른 행세를 하고 싶은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특한 마음 반, 재밌는 마음 반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엄마, 삼촌이 집을 나간 것 같아.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딸아이가 저에게 편지 하나를 건네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얹어져 있어서 열어봤는데 삼촌의 편지였다면서 말이죠. 내용은 이랬습니다. 나는 이제 이 집을 떠나서 내 혼자의 힘으로 먹고 살고 할 거야. 더 이상 형수님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 너는 이제 네가 엄마를 책임져야 해. 알겠지?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오겠지. 건강하게 잘 지내. 많이 보고 싶을 거야. 길지는 않았지만 그 눌러쓴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에게 남기고 간 편지도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미안하고 고마웠다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자고 말이죠. 저는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지만 성인이고 이건 편지도 남기고 갔으니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여기저기로 찾아 나섰지만 그렇게 숨듯 나가버린 다 큰 성인을 제 힘으로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저는 아직 그날 도련님이 집을 나가던 때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있더라고요. 그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정말 천지가 개벽하지 않은 이상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일평생이 가난했거든요. 딸아이를 억지로 대학에 보내기는 했지만 공부에 뜻이 있는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로 삶이 더 나아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대학이 아니기도 했고요. 그래도 대학을 나왔으니까 나름대로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회사에 취직해서 괜찮은 남자를 만나 시집을 잘 갔으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 딸아이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하는 건 모든 딸 가진 부모의 바람인 거잖아요. 하지만 그 바람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딸아이가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그놈의 새끼는 첫인상부터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 예의도 없어 보이고 배려도 없어 보였어요. 결혼을 하겠다는 여자의 집에 찾아와서 그 여자의 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예의가 없고 딸아이를 막대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나중에 어떻게 할지가 너무 훤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자고 딸아이의 결혼을 말렸어요. 너를 아껴주지 않는 사람이랑은 결혼하지 마. 엄마는 절대 반대야. 저 사람이 겉은 저래 보여도 속정이 많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정말 사랑하고 속정이 많고 좋은 사람이면 그게 겉으로도 티가 나게 마련이야.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 좋은 사람이라는 건 없어. 엄마가 몰라서 그런 거라니까. 하지만 사랑에 빠져서 눈이 돌아버린 자식을 이길 부모는 그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제가 끝까지 반대하자 급기야는 집을 나가서 둘이 살림을 차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딸아이의 진짜 불행은 시작되었습니다.
그간의 불행은 불행도 아니었어요. 사위는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당연히 그 폭력은 딸아이에게로 돌아갔고요. 딸아이는 매일 맞았다고 했습니다. 회사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대요. 얼굴에 매일같이 멍을 달고 다녔으니까요. 하지만 딸아이는 이혼할 수 없었어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았고 모아둔 돈도 많지 않고 이혼하고서 뭘 해야 할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사위라는 그 자식에게 맞아가면서 살았어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왜 이야기를 안 했어? 처음에는 오기로 엄마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내가 집까지 나와서 한 결혼이잖아. 그래서 오기랑 자존심에 이야기하기 싫었어.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사는 걸 엄마가 알게 되면 엄마가 너무 슬퍼할까 봐 이야기 못했어. 자식을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 내 자식이 그렇게 산다고만 생각해도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 딸아이의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그렇게 울면서 고백 아닌 고백을 한 날, 딸아이의 집에 들어가 짐을 다 싸들고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 집구석에 둘 수는 없었거든요. 딸아이의 이혼 가정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니, 굉장히 험난했어요.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니들 둘 모녀 다 죽여버릴 거야. 감히 내 자식을 데리고 날라?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지? 야, 이년들아. 사위는 한동안 술만 마시면 저희 집으로 와서 행패를 부렸어요. 문제는 그 술이라는 것을 매일 마셨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저희 모녀를 안쓰럽게 보던 주변 이웃들도 하나둘 고개를 저으며 저희에게 손가락질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정말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이 정도면 이사를 가요. 이렇게 이웃들한테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해? 저런 인간 만나서 결혼한 것도 죄라면 죄지. 우리가 왜 피해를 봐야 하는데? 저 같아도 매일같이 밤마다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면 짜증이 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는 피해자인데 피해자에게 그렇게 모질게 굴 건 없잖아요. 아무리 사는 게 고난하고 팍팍하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원래 살던 곳에서 쫓기듯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가고 또 가도 사위라는 새끼는 어떻게 알아냈는지 따라와서 행패를 부렸어요. 정말 우주 끝까지 쫓아올 태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행패가 멈췄어요. 딸아이도 저도 갑자기 조용해져서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매일이 다행이다 생각하면서도 불안한 그 감정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라는 새끼가 나한테 돈을 쳐 빌려서 도박해놓고 하나도 안 갚고 대해져버렸다고. 지 혼자 뒤지면 다야? 내 돈은 갚아야 할 거 아니야. 정말 가지가지 한다는 게 이런 사태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네요. 사위는 그 와중에 사채까지 빌려서 도박했더라고요. 그리고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한겨울에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 누워 자다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딸아이가 갚아야 할 의무는 없지만 하루가 멀다고 찾아와서 난리를 치는 사채업자들에게 가진 모든 돈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악랄한 놈들을 겪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그놈들은 돈을 줄 때까지 무슨 짓이든 다 하는 놈들이거든요. 안 주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게 말입니다. 그때가 딸아이가 40을 넘겼었고 손주도 제법 커서 돈이 많이 들 시기였어요. 저와 딸 둘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다 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 달치 월세도 못 낼 정도로 살림살이가 힘들어졌거든요. 늘 돈이 없어서 힘든 인생을 살기는 했지만 그 정도로 힘든 적은 처음이기도 했어요.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 걸 걱정해야 할 정도는 말입니다. 손주도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지 같은 집구석에 있기 싫다고. 그러면 어쩌자고. 이 날씨에 노숙이라도 하겠다는 말이야? 네가 집을 나가서 어디서 뭘 할 건데. 집 나가면 뭐가 달라지기라도 해? 여기 있으면 화만 난단 말이야. 매일같이 그렇게 딸아이와 손주 녀석이 싸우는 것을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힘든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번 달도 월세 밀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봐드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런 식이면 저도 정말 곤란해요. 꼭 일주일 안으로 드리겠습니다.
매번 늦어지는 월세의 집주인과의 짜증도 극에 달한 상황이었어요. 이대로 당장 내일이라도 저와 딸 그리고 손주 이렇게 세 식구가 길바닥으로 나앉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나날들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생각도 말이죠. 당신이 그렇게 먼저 가서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님도 왜 그렇게 서둘러서 가셨어요? 저 혼자 이렇게 힘들게.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말이죠. 하지만 내가 가고 나면 딸아이와 손주 녀석은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에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앞도 뒤도 꽉 막힌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악몽 같은 나날들이 지속되던 때였습니다. 이번에도 월세가 또 밀렸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정말 화가 제대로 난 것 같더라고요. 문 열어요, 할머니. 문 열라고. 집에 없는 척하려고 했지만 곧 따고 들어올 것 같은 기세로 소리를 질러대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잠시 숨을 멈췄어요. 이게 다 뭐... 이제 더 이상 저도 말로 하지 않기로 했어요. 나가요, 당장. 집주인은 어디서 업자들을 데리고 온 건지 장정의 남자 서넛을 뒤에 데리고 왔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를 겁주고 협박하기 위해 그런 남자를 데리고 온 건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곧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손에 다들 목장갑을 끼고 있었거든요. 그 말인즉슨 당장이라도 정말로 저희 집의 짐들을 다 빼겠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걸 알아챈 순간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이 날씨에 집에서 쫓겨나서 어디를 가야 하나 하는 생각에 정말 온몸이 덜덜 떨려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꼭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 지금 쫓겨나면 어디 갈 곳도 없어요. 정말 죽으라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여태 봐줬으면 된 거잖아요. 나는 뭐 땅 파서 먹고 살아요? 며칠 안에 돈 마련해서 드릴게요. 꼭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지금 당장 주세요. 지금 당장 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짐 빼서 쫓아낼 거니까. 집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뒤에 서 있던 장정들이 손을 걷고 나서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봤던 그 어느 장면보다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 장전들이 무서웠던 게 아니라 그 뒤에 펼쳐질 상황들이 말입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따님분도 집에 계셨네. 당장 돈 줘요. 월세 달라고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짐 다 뺄 거니까. 지금 당장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며칠만 말미를 주시면. 정말. 내가 며칠 말미를 줄 생각이었으면 이 사람들을 왜 끌고 왔겠어요? 나도 시간 없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 못 준다는 말이죠? 네. 정말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었어요. 집에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면 딸아이가 일하는 식당에서 돈을 조금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당장 이 집안에 있는 짐 빼요. 집주인이 뒤에 서 있는 장정들을 향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 뒤로 딸아이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못 나가요. 안 돼. 그 어느 때보다 절망적이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질끈 감은 눈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났구나. 더는 물러설 곳이 없구나 하는 마음에 다리에 힘이 턱 하고 다 풀려서 주저앉기 직전이었어요. 어떤 목소리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그만들 하시죠. 정말 신기하죠. 30년이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자그마치 30년이요. 강산이 3번은 바뀌는 그 시간 동안 100번은 잊어도 더 잊었을 그 목소리가 제 귀에 왜 그렇게 확 하고 들어와서 꽂혔는지, 그리고 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단번에 생각이 날 수가 있는 건지 아직도 정말 모를 일이에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요. 너무 연락이 없어서 찾아오는 일조차 한 번이 없어서 죽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던 나날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들려온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형수님, 연희야. 도련님이었습니다. 앳된 청년이었던 도련님은 어디 가고 어느새 중년의 어른이 된 도련님이, 하지만 얼굴은 시아버지와 남편을 그대로 빼다 박은 도련님이 그곳에 서 있었어요. 삼촌. 딸아이도 도련님을 한눈에 알아본 모양이더라고요. 얼떨떨한 얼굴로 그렇게 도련님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런 대화가 오가는 와중에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 도련님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밀린 월세가 얼마죠? 70이요. 이자까지 쳐서 100만 원 드릴게요. 여기요. 도련님은 지갑을 열어서 수표 한 장을 집주인에게 건넸습니다. 집주인은 얼떨떨한 얼굴로 그런 도련님과 저희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는 이내 민망한 듯 자신의 머리를 긁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가족이 있으면 진작에 연락을 해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지. 괜히 다 번거롭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런 집주인을 보고 도련님이 차갑게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세입자를 이런 식으로 쫓아내는 건 범법 행위입니다. 저희가 문제 삼으면 그쪽도 속 시끄러워질 테니 입은 그만 대시고 그냥 가보세요. 도련님의 그 말에 집주인은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더군요. 돈을 받은 이유도 있겠지만 도련님이 우르르 대동하고 온 사람들 때문에 겁을 집어먹은 듯 보였습니다. 도련님 뒤로는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자들이 여러 명 서 있었거든요. 조금 전에 저희 집에서 짐을 빼려고 했던 그 남자들보다 덩치가 좋아 보이는 남자들로 말입니다. 집주인과 그 남자들이 돌아가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너무 놀라서 다리에 힘이 풀린 겁니다. 도련님은 그런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서 달려왔고요. 형수님. 아이고 이 사람아. 아이고.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저와 도련님 그리고 딸아이 이렇게 세 사람이 주저앉아 울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죽은 날 이후로 그렇게 많이 운 건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와 그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성공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간의 빚에 쫓기며 살기도 했고 실패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한 7, 8년 전부터 사업이 잘 풀렸어요. 그리고 나서 형수님이랑 연희를 찾았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늦었습니다. 더 빨리 찾아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형수님. 20살. 그 어린 시절에 집을 나가면서 도련님은 한 가지 다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성공하기 전까지는, 돈을 많이 벌기 전까지는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고요. 다시 돌아올 때는 저와 딸아이를 호강시켜 줄 수 있는 날, 그때 돌아올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현실은 녹록치 않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돈을 벌어가며 공부하고 또 사업까지 하기란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실패하고 고생했다고요. 죽을 생각도 했었는데 그때마다 형수님이랑 연희를 떠올렸어요. 나까지 이렇게 돼서 돌아가면 두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잃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악착같이 이 악물고 열심히 살았다고요. 그 결과 7, 8년 전부터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사업이 막 잘 되는 초반에는 정신이 없어서 저희를 찾지 못했고 그리고 자리를 잡고 나서는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요. 그 시기가 사채업자로 인해서 여기저기 이사했던 시기더라고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도련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도련님을 가만히 안아주었어요. 됐네, 됐어. 이제라도 만났으니 됐어. 하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희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새삼스럽게 더 신기한 생각이 드네요. 도련님은 사업으로 엄청나게 성공했고 그 덕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저희 가족을 위해 쓰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도련님의 뜻은 워낙 강했습니다. 결혼은 안 했냐고 가족을 위해 쓰라고 했는데 결혼도 하지 않고 일만 하며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도련님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 한켠이 짠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제일 먼저 집을 이사했어요. 도련님이 사는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크고 방이 많은 아파트였어요. 언젠가 함께 살게 될 날이 올 것 같아서 이런 집으로 구했어요. 그 말에 도련님이 그간 얼마나 외로웠을지 짐작이 되어 또 슬픈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사람 냄새가 나는 집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도련님은 그간 저희에게 못해준 것들을 다 해주기라도 하는 듯, 그리고 본인이 그간 무겁게 지고 있었던 마음의 짐을 갚은 듯 정말 저와 딸아이에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생긴 손주에게도 말이죠.
사실 저희 손주가 가장 좋아했던 것 같네요. 그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도련님은 이제 사람 사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요즘 자주 하고는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늘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 불행이 찾아오는 인생을 살았으니까요. 이번에는 정말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리라 믿어요. 얼마 전에 남편이 꿈에 나왔습니다. 이제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고, 자기는 이제야 마음 편히 먹고 떠난다고요. 평생을 꿈에 한 번 안 나타난 양반이 꿈에까지 찾아와서 한 말이니 이제는 마음 편히 행복해지려고요. 그래도 되는 거겠죠. 그간 많이 힘들었잖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좋은 마무리로 이야기를 맺게 되어서 저도 참 기쁜데 말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의 인생에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직에 몸을 담고 있는 43살 여자입니다. 얼마 전 제게 일어났던 일을 말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는 게 처음이기도 하고, 글을 써본 지도 오래되어 망설여졌지만, 그래도 이 허탈한 마음을 어디에라도 풀어내고 싶어서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사건은 10년 전에 이미 일어났던 일이니까요. 놀라시겠지만 저는 10년 전 로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사실 로또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런 확률에 구태여 돈을 들이는 것도 싫었습니다. 제가 로또를 사게 된 건 순전히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로또 중독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녁만 먹으면 바로 나가서 로또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매일 그런 걸 뭐하러 하냐고, 그 돈을 아껴 애들 학원비라도 쓰자 하면 분명히 언젠가는 될 거라며 초치지 말라고 저한테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또 복권을 사러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남편을 붙잡았어요. 그날은 남편이 몸이 아픈 날이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줄 꿀물과 함께 애들이 학원에서 올 시간에 맞춰 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침대 가까이로 다가가 꿀물을 건네자 남편은 잔뜩 쉰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가게에서 얼른 뽑아와. 오늘이 길이란 말이야. 내가 꿈까지 좋은 꿈을 꿨다고. 저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놈의 복권 얘기. 10년간 매일같이 번호를 찍었지만 늘 5만 원이나 10만 원 이상 타지도 못했건만 이 어설픈 희망에 기대어 계속 복권을 사는 남편이 저는 참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분명 내일까지 들들 저를 볶을 걸 생각하니 머리가 다 아파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대충 잠바를 걸쳐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맨날 향하는 가게로 가는데 갑자기 호숫가를 걷고 싶었습니다. 저녁 산책이 오랜만이었던지라 조금 더 바람을 맞고 싶었거든요. 어스름한 저녁 공기는 참 맑고 깨끗했습니다. 그 아래 별들이 담긴 호수는 보기만 해도 아름다웠고요. 그런 호수를 보면 참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호숫가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제 교직 생활, 오늘 차렸던 밥, 내일 차릴 밥, 이제 학원에서 돌아와 핸드폰을 하며 밥을 먹고 있을 아이들. 생각해보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호숫가에서 돌아와 바로 옆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들어가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감사하다고요. 이렇게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앞으로도 주님이 주신 이 사랑과 은혜를 쉽게 잊지 않겠노라고요. 그리고 복권 가게에 가서 남편이 말한 대로 복권을 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픈 몸으로 잠들어 있는 남편 옆에 그 복권 종이를 내버려 두고 나오려던 찰나 남편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남편도 참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은 시절엔 후배에게 밀려 진급도 하지 못하고 만년 과장 소리 들으며 아등바등 회사에서 버티다가 결국 쫓겨나 퇴직금으로 치킨 가게를 차리더니 가게가 망하자 그 이후부터 복권을 사기 시작했거든요.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남편은 복권이라는 거에 정말 집착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오랜 기간 백수였습니다. 가끔 친구 회사에 일을 하러 나가긴 했지만 실질적인 가장은 저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가장 역할을 못한다며 눈총을 보냈고요. 저는 복권 용지를 바라보다 한숨을 쉬며 남편을 일으켰고 그 입에 꿀물을 대주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다 먹는 걸 볼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후에 저는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이지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토요일 저녁 고단한 몸으로 자고 있던 저를 남편이 들뜬 목소리로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빨리 일어나 봐. 왜? 우리 됐어. 됐다고. 뭐가 됐는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도 믿을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호숫가를 걷고 난 후 뽑은 복권이 당첨되었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남편은 그 말을 반복하며 저를 격하게 껴안았습니다. 저도 얼떨떨한 기분에 남편의 품에 안겨 잠시 우리에게 벌어진 일을 되살폈어요. 세상에 닥친 일들이 현실로 느껴지자 제 입이 조그맣게 벌어졌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일어날 수도 있구나. 저도 경악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곧바로 저는 남편 품에 안겨 앞으로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일단 우리 애들 학원 좋은 곳으로 더 보내줘야지. 못 가본 가족여행도 가고 이 낡은 집도 옮겨야지. 새 집으로 가자. 또 뭐가 있을까? 아, 교회에 기부도 해야지. 아픈 아이들도 도와주고. 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할 수 있는 걸 생각하니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사람이 비현실적인 일을 맞이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건지 평소 저는 차분함을 잘 유지하던 성격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손과 발이 다 떨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옆에서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이제 됐다. 너 고생 안 해도 된다. 라는 말을 반복했고요. 그런 남편의 눈물을 보니 제 눈에도 덩달아 눈물이 맺히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서로 기쁨을 만끽한 후 바로 당첨금을 수령했고 그건 고스란히 남편의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 이제 행복한 일들만 생길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쪽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나 떠난다. 여행 좀 갔다 올게. 라는 내용의 쪽지였습니다. 여행이라고? 남편은 여행 같은 걸 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꽃 구경을 가자 졸라도 귀찮다고 외면했던 사람이니까요.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 흘러나오는 음성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국번이오니 다시 확인하시고 전화를 걸어주십시오. 전화기가 끊기는 소리를 듣자 순간 온몸이 서늘해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황 하나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저는 그날 학교에 나가지 않고 다급히 남편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주 가던 찜질방, PC방, 오락실, 게임방, 남편의 옛 직장까지. 하지만 그 어디에도 남편은 없었습니다. 의심이 점점 확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남편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 남편 친구들의 귀까지 들어갔는지 몇몇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남편의 아는 친구 한 명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좋지 않은 안색으로 제 얼굴을 보더니 한참을 쭈뼛거렸습니다. 말해봐요. 얼른. 어서 뭐라도. 그게 참 전하기가 힘든데요. 그러자 그 사람은 저의 재촉에 못 이겨 어렵사리 입술을 떼었어요. 그리고 그가 내놓은 말은 남편의 실종보다 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법한 말이었습니다. 너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특히나 제 남편이라면 더더욱. 저 민기한테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요? 제 남편한테 여자가 있었다고요? 말도 안 돼요. 맨날 집에 있던 사람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일이 끝나면 꼬박꼬박 집에 들어오고 백수로 지낼 때도 집을 나선 적이 별로 없었는데 하지만 그렇게 반박하려던 찰나 제 머릿속으로 남편이 했던 말 한마디가 박혀 들어왔습니다. 제가 일을 하러 나가면 남편이 오늘 언제쯤 오는 거냐 꼭 물어봤던 것이죠. 남편은 제가 출근할 때쯤 현관문에 서서 그걸 꼭 묻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버스를 타고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손이 바들바들 떨려왔습니다. 이 비열하고 못된 인간 같으니라고. 이보다 더한 욕이 속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부터예요? 그 치킨 가게 접은 후 그때부터요. 옆에 네일샵 하던 여자랑 아시나요? 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 여자는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살고 있던 여자였고 그 여자 역시 남편이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지만 남편을 계속 만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 미숙이라는 이름까지 알고 있었어요. 우린 꽤 친했던 사이였거든요. 저와 이름이 비슷하고 한 동네에서 장사를 하니 서로 알고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다가간 사람이었습니다. 늘 웃는 얼굴로 고객의 손톱을 만져주었던 그 여자는 제가 오면 늘 생글생글 웃으며 커피를 한 잔 타주었고 제 손톱을 공짜로 매만져주곤 하였습니다. 또 치킨 가게를 접고 만난 거라면 자그마치 5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5년 동안 저를 속이고 아이들을 속이고 백수로 지내면서 그 여자를 집에 들였던 것이었죠. 그리고 제가 돌아온 이후엔 저와 눈을 맞추며 뻔뻔스레 거짓말을 했고 저는 그 거짓말에 속았던 것이었죠. 제가 깨끗하게 빤 이불 위에서 그짓거리를 하고 그 후엔 반찬이 맛이 없네 어쩌네 쩝쩝거리며 제가 차려놓은 밥을 먹었다니. 정말이지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민기가 절대 말하지 말라 해서 죄송해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말을 안 하기가 또 양심에 찔려서. 남편 친구의 말은 귀에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저에게 남편의 행실을 미리 고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 미쳐 화가 날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럼 지금 그 사람 어디에 있어요? 저도 그건 몰라요. 정말이에요. 근데 아마 네일샵이 없어진 걸로 봐선 둘이 함께 떠난 것 같더라고요. 상상보다 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아픈 남편을 위해 죽을 쓰고 꿀물을 만들고 남편을 위해 복권을 샀지만 남편은 제가 산 복권으로 돈을 받아 그 여자와 함께 가정을 버리고 애들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나는 그렇다 치고 어떻게 아이들까지 버릴 수 있었을까? 대체 나는 어떻게 지금까지 이런 사람이랑 살 수 있었을까? 집안에서 남편이 사라지자 큰애는 눈에 띄게 불안해했고 작은애는 아빠를 찾았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갔어? 돈 벌러 간 거야? 저는 우리 윤희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도망갔어. 네 아빠 다른 여자랑 도망갔어. 아이들에게 차마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덤프트럭이 온몸을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남편 생각만 하면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살다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요.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에 저는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가 잘 지내니?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 사람들이 앞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하지만 수학이 넘어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었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정말 면목이 없다. 면목 없단 얘기 좀 그만하고 어디냐고. 정말 이렇게 살 거야? 애들 안 보고 살 거냐고 평생. 나도 많이 생각해보고 내린 결심이야. 그러니 받아들여줘. 정말 애들이랑 너한테는 미안한 마음밖에 없다. 남편은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 말이 전부였어요. 전화는 그렇게 뚝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 동안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그냥 잘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요. 그게 삶에 대한 예의이고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워질 수 있는 길이라는 걸요. 저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더 열심히 교직 생활을 했고 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아빠 없는 목까지 더 많이 해주었어요. 다행히 애들은 아빠가 없는 엄마 아래에서 아주 잘 자라주었고 무사히 대학 진학까지 잘 해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여전히 저를 뒤흔들더군요. 또다시 거친 파도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을 재워놓고 자려던 찰나 모르는 전화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번호를 본 순간부터 이상하게 느낌이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굳은 얼굴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 남편분과 잠시 만났던 사람인데요. 이 목소리 낯익었습니다. 제게 커피를 타주며 생글생글 웃던 네일숍 여자, 남편의 내연녀, 김미숙이었습니다. 이번엔 그녀가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어요. 그동안 꾹꾹 애써 억눌러 왔던, 참아왔던 울화가 갑자기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감히 나한테 전화를 할 수 있지? 제 입에서 격분한 숨과 함께 센 말이 튀어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잠시 당황한 듯 싶더니 이내 차분하고 담담한 어조로 말을 건네더라고요. 저 그 사람과 헤어졌어요. 그 사람이 절 떠났고요. 그러니까 남편분과 전 이제 아무 사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러더니 그 여자는 저 혼자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황당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저도 밤에 잠은 잘 자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후에 또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사실은 남편을 만나는 동안 자신도 괴로웠다고. 이혼하고 홀로 된 자신에게 남편분이 많이 힘이 되었다고요. 정말 사람이 하면 안 될 짓을 했다는 걸 알지만 너무 외로운 마음에 그래버렸다고요.
어쨌거나 죄송해요. 마지막 말은 이거였어요. 저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제게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진 알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떠난 게 진실이라 할지언정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 제게 문자한 거라면 더더욱 싫었습니다. 제겐 남편에 대한 배신감도 있었지만 한때 알고 지냈던 그녀에 대한 배신감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문자를 받은 후 그 길로 집에서 나와 바람을 맞으며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만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눈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너무 참아왔던 것일까요? 미움, 분노, 배신감, 이 모든 것들을 어느 한 곳에 박아놓고 너무 안 보려 했던 것일까요? 막상 이 여자 앞에서 모든 게 터지고 제 진짜 감정을 알게 되니 저는 몸을 겨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참을 낯선 공원 벤치에서 숨죽여 흐느끼다가 쓸쓸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아이는 부은 제 눈을 보고 무슨 일이냐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지요.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누군가의 비극과 관계없이 그 사람이 겪는 고통과 상관없이 시간은 무심히도 잘 흐르니까요. 그 사이 저는 남편을 잊었고 남편과의 일도 기억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딸아이는 어느새 좋은 남자를 만났다며 제게 데려왔어요. 어서 와요. 아이고, 우리 딸한테 들은 대로 훤칠하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직장도 얼굴도 인성도 번듯해 보이는 그 남자는 제 딸아이를 아주 많이 사랑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행복해하는 딸아이를 바라보며 처음 딸을 낳고 품었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핏덩이와 같았던 아이를 품고 그 경이로움에 놀랐던 순간, 아이가 다칠까 조심스레 아이를 어루만졌던 손길, 아이의 콩알만 하던 눈동자, 엄마라고 외칠 것 같았던 자그마한 입술. 그랬던 이 아이가 이제 제 곁을 떠나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부디 행복하라고요. 그리고 어느새 시간은 흘러서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 제가 딸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 남자가 나타난 것이지요. 바로 우리 가족을 버리고 떠난 남편이라는 작자가요. 잘 지냈니?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보듯 남편을 봤고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던 딸도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결혼식장에 온 남편의 행색은 참으로 궁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뭐라고? 당신이 필요할 것 같아 왔다고? 저는 곧바로 누가 볼까 싶어 불이 나게 달려가 그 사람의 손을 끌고 비상계단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저를 순순히 따라왔습니다. 당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제 정신은 이미 초점이 나가 있었습니다. 온 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염치 없다 생각해. 근데 그래도 윤희가 결혼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안 올 수가 없었어. 뭐?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나가라고. 그리고 눈에 띄지 마. 정말 미칠 노릇이었어요. 하필 나타난 게 딸의 결혼식이라니. 저는 남편에게 당장 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가지 않으면 신고라도 하겠다고 했지요. 그러자 남편은 처연한 얼굴로 저를 보더니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말과 함께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저는 행복해하는 딸아이를 앞에 두고도 머릿속에서 남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긴 대체 왜 온 건지, 왜 지금 나타난 건지, 정말 딸아이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온 건지, 여러 생각들로 혼란스러울 때쯤 식이 끝났고, 저는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딸을 보낸 후 조용히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나오자 어두운 골목길에서 정말 남편이 나오더군요. 남편은 제 손을 붙잡고 간절한 눈길로 어디 조용한 곳이라도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되겠냐고 애걸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노려보다 그래, 얘기나 들어보자 하는 심정으로 일단 남편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집을 보자마자 쉽게 신발을 벗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그렁해져선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더니 여긴 그대로구나 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우린 그렇게 10년 만에 집안에 들어와 서로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말은 역시나 다시 미안하다로 시작했습니다. 듣기도 싫었어요. 저는 남편의 말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왜 나타난 거야? 원하는 게 있어? 아니면 돈 떨어졌으니 왔나? 행색이 딱 보니 그러한 것 같은데. 아니, 그건 아니고. 제 말에 남편은 고개를 떨구더니 주섬주섬 자신이 바람을 폈던 이야기부터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백수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자 어느 순간 내가 너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껴졌어. 가정에서도 밥만 축내는 인간인 것 같았고. 그래서 복권이라도 사며 멋지게 인생 한번 다시 살아보고 싶었는데 어디 한 군데 취직도 되지 않고 주변 친구들도 나를 무시하니 확 죽고 싶었어. 그러다 그 네일샵 여자를 만났는데 내 자존감을 올려주더라고. 기막혀. 당신 자존감을 올려줘? 그럼 나는? 미안해. 아무튼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내가 쓸모있는 존재처럼 느껴져서 그게 안 될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바람피는 짓을 했어. 그때 돈을 들고 나온 뒤에도 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잘 살아보려 했는데 당신한테도 못할 짓 하는 것 같고 그 여자가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하여 옆에 있는 거라는 거 알곤 헤어졌어. 그때 내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당신에게 몹쓸 짓을 한 것인지 얼마나 쓰레기 같은 놈이 된 건지 깨달았어. 참 뒤늦은 후회다. 그치? 몇 번이나 이 집으로 돌아오고 싶었는데 못 그러고 결국 거리를 전전하고 술집에 돈을 날리면서 살았어.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고 또 도박을 하고 그러다 지금은 길거리에서 자는 신세가 됐어. 그런데 차라리 이렇게 돈이라도 없으니까 제대로 벌을 받는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해. 그리고 이렇게 집에 한 번쯤 올 수 있어서 좋다. 염친 없지만. 남편은 마지막 말을 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옆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한때 가정을 등지고 저를 버리고 나가더니 불쌍한 인간이 되어 돌아온 남편. 이 사람을 미워하는 힘으로도 살아왔는데 막상 앞에 놓인 인간을 보니 과거의 쓰라린 상처가 다시 생각이 나는 듯 했어요. 나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당신 때문에 고생한 세월 생각하면 끔찍해. 더 듣고 싶지 않아. 응. 근데 이거 하나만 전해주고 갈게. 이거 내가 그 복권 탄 돈으로 만든 통장이야. 비밀번호 적혀 있어. 도박에 쓸까봐 따로 빼놨어. 당신 이거라도 받아줘. 남편은 그렇게 조용히 통장을 놓고 나갔습니다. 정말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통장을 보니 꽤 큰 종류의 금액이 들어있었고 이 돈이면 자식들한테 줄 수 있는 돈 정도는 충분히 되었습니다. 허나 그렇다고 남편에게 미움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소식을 듣고 난 후에야 남편을 다시 보게 되었고 집으로 들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남편을 통해 들은 건 아니고 남편의 친구를 통해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알리지 말라 했지만 그래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남편을 오래도록 미워했어요. 허나 죽을 날 받아놓은 이 남자에게 드는 감정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남자의 어깨가 참 작아 보이고 그저 불쌍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다가가 어제 끓였던 사골 국물을 데웠습니다. 그리고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올라올 때쯤 커다란 그릇을 꺼내어 국물을 가득 담아 남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얼굴로 올라오는 뜨끈한 연기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숟가락을 들어 크게 밥을 떴습니다. 저 역시 그런 남편을 보다 제 그릇을 가져와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0년 만에 서로를 마주하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말도 없이요. 차마 흐르지 못한 눈물들이 진한 사골 국물에 밥알들에 섞였지만 우리의 식사는 밥 한 공기를 비울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밥을 다 먹은 후 조용히 일어나 자리를 떠났고 저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허탈한 감정에 젖었고요. 여러분도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감히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일을 어제 경험했습니다. 미움과 증오로 응어리져 있던 마음을 용서라는 이름으로 내려놓았고 놓아주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알 수 없지만 분노를 놓으니 제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복잡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저렇게 된 남편을 제가 거두어 들여야 하는 건지 고민도 됩니다. 어찌되었든 애들 아빠이긴 하니까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댓글로 답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하루 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제 주관을 갖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살다 보니 왜 이렇게 허무하고 가슴 한켠이 아린 걸까요? 저의 이런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어린 날부터 그닥 넉넉하게 자라지 못했고 늘상 아껴 쓰라고 하는 아버지 덕분에 매번 어떤 압박에 빠져 있었던 것 같네요. 초등학생 무렵에는 정말 어렸으니까 그저 아버지 말이 다 맞다고만 생각하고 하라는 대로 하며 살았어요. 학용품 사려고 돈을 타내는 것도 힘들었고 매번 제 옷은 누군가가 얻어준 것만으로 입혀져서 어린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화장실에서 일을 볼 때조차 아버지는 들어가기 전에도 당부하고 중간에도 확인하러 들 정도였어요. 휴지는 절대 2칸 이상 쓰지 말라고 해서 저를 비롯해서 여동생과 어머니도 짜증이 나고 예민해질 정도였어요. 집에 가끔 놀러왔던 친구들도 그 상황을 당하다 보니 너무 놀래서 다시는 저희 집에 오지 않았고요. 한창 또래 애들이 많이 보던 TV 프로그램 이야기도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당시 우리 집에는 TV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 세대는 누구 집에나 어련히 TV가 있고 좀 잘 사는 집은 컴퓨터도 있었지만 그 어떤 전자기기도 우리 집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낭비라고 생각하셨던 아버지는 TV는커녕 밤 8시, 9시에 전깃불을 켜는 것도 싫어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일찍 잠드는 것이 저희 가족의 일상이었고, 우리 집에서 아버지의 말은 법 그 자체였네요. 그리고 가랑비 옷에 젖듯 가족들 모두 이런 습관이 몸에 거의 다 배어가게 되었습니다. 불편함을 느끼긴 하지만 나도 모르는 새에 어느새 근검전략하는 환경에 익숙해져 갔어요. 당시 아버지는 하청업체 조그만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매번 문제로 인해서 어머니와 싸우기 일쑤였어요. 뭘 했길래 돈을 더 달라는 거야? 아버지의 날선 말투가 아침부터 들리면서 잠을 깼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걸 주고 두 애들 먹이고 교육까지 시키라는 거예요. 하며 맞받아치는 어머니의 서러운 대답은 매번 주거니 받거니 어느 날마다 계속되었네요. 저와 여동생은 듣기 지겨워 늘 귀를 막고 있었고 나는 꼭 커서 부자가 돼야지 하는 생각마저 들기도 했네요. 매번 돈돈돈 거리면서 어머니와 우리를 야단치고 10원 한 장에도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정말 아버지에게 완전히 질려버린 사건이 터졌는데 이때는 어린 저조차도 아버지가 미워졌던 날이었습니다. 낮에 같이 학교에 다녀와서 집에서 공부를 하고 저녁을 먹고 자려던 차였는데 동생이 왠지 이상했어요. 힘도 없어 보이고 비실비실한 것 같아서 왜 그러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갑자기 동생이 울음을 터뜨리면서 말하는 겁니다. 오빠, 머리가 너무 아파. 뜨거워. 정말? 엄마 여기 좀 와봐요. 왠지 심상치 않은 동생의 말에 저는 바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얘 이상해. 왜 그러는 거지? 제 말에 휘둥그레진 눈으로 뛰어오신 어머니는 바로 동생의 이마를 짚어봤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어머, 언제부터 이런 거야? 완전 불똥이네. 어머니는 손에 낀 고무장갑을 벗어던지고 바로 동생을 안아들고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동생의 눈은 천장을 향하고 희번덕거리는 상태였고 이마 쪽에서는 땀까지 줄줄 배어나왔고요. 저도 이런 광경은 처음 보는지라 겁이 났습니다. 그러던 중 퇴근하신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물으셨어요. 뭔데 이렇게 소란스러워? 여보, 얘 어떡해요? 열이 엄청나요. 빨리 응급실 가야겠어요. 폐렴이나 결핵 그런 거 아니겠죠? 어머니는 동생을 들쳐안고 본인도 눈에 눈물이 그렁해서는 말씀하셨어요. 여동생의 상태를 살피는 아버지를 보며 저 역시 따라가야 하나 싶어 겉옷을 챙겨 입으려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후 제 귀로 들어도 믿을 수 없는 대답을 하셨고 당시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았던 저에게 무척 충격이었습니다. 응급실은 돈 많이 나가. 다 낭비야. 열난다고 안 죽으니까 내일 데려가라고. 어머니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셨고 이윽고 바로 반박하셨어요. 아니 당신 애가 이 지경인 걸 보고 그 말이 나와요? 그럼 어쩌라는 거야? 당신은 왜 또 호들갑이야? 응급실이 얼만지나 알아? 여보! 아버지는 그렇게 말해버리곤 씻는다며 욕실로 들어가 버리셨고 어머니는 아연 실색한 얼굴로 끙끙 앓는 동생을 그대로 꼭 껴안으셨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어깨가 분노로 바들바들 떨리는 걸 보았고 저 역시 이해가 가지 않아 멀뚱히 서 있었어요. 그날 밤은 어머니와 여동생 모두에게 무척 고역이었고 밤새 열나는 동생을 진정시키기 위해 수건으로 닦아주며 약을 먹이고 어머니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다행히도 새벽부터 동생은 열이 내리고 괜찮아졌고 아침에 어머니는 바로 병원으로 향하셨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동생을 마저 돌보셨고 그 와중에도 다시 저한테 맡기고 바쁘게 집안 살림을 하시며 녹초가 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전략이라는 단어에 완전히 핏줄을 세우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저도 잘하면 잘할수록 불만이 있긴 했지만 딱히 어쩌지 못한 상태로 살고 있었어요. 성인이 되어서 나름의 독립적인 의식이 생겼을 때 저는 그야말로 아버지와 제대로 벽을 두게 된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가서 사귀게 된 여자친구가 있는데 한눈에 반해버린 저의 첫사랑이었고 정말 이보다 더 좋은 인연은 없을 거란 생각에 무척이나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반드시 결혼을 하고 싶었고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어요. 여자친구도 저와 결혼 생각이 있었고 그녀의 부모님도 저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이제 여자친구만 저희 부모님께 소개를 시켜드리면 되기 때문에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켰어요. 어머니는 여자친구를 보자마자 너무 잘 왔다며 기쁘게 맞아주셨고 여자친구도 수줍어하며 좋아했어요. 뒤이어 집에 들어오신 아버지도 이 광경을 보셨고 저도 머쓱하게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다시 생각해봐도 눈을 꽉 감고 싶을 정도로 수치스러웠습니다. 뭔 저렇게 사치스러운 아가씨를 데려왔니? 적당히 하고 내보내. 여자친구는 그저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 보이겠다고 건강식품을 사들고 왔고 좋은 옷을 입고 왔을 뿐이었어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마치 그간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아버지를 빤히 쳐다보았던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거의 노려보는 수준으로 아버지의 두 눈을 응시했던 것 같습니다. 뭘 그런 눈으로 보는 거야.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네가 저런 여자나 만나고 다닐 때냐? 아버지. 구구절절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대로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창백한 얼굴이 되었고 저는 제 뒤편에 서 있는 여자친구의 얼굴을 쳐다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어요. 저런 여자라뇨. 그녀는 제가 힘들게 공부할 때부터 위로가 되어주고 기쁨을 주었던 사람인데 나중에 어머니를 통해 들어보니 여자친구가 들고 있던 명품백이 꼴보기 싫었다는 겁니다. 요즘 애들은 겁도 없어. 안 그래? 저런 걸 들고 다니는 것들은 우리 집도 말아먹을 거라고. 당장 헤어지라고 해. 완전히 얼굴이 벌개진 채로 허겁지겁 신발을 신고 밖으로 뛰어나가는 여자친구를 저는 잡으러 쫓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이후에 뛰어나갔지만 그녀는 이미 제 손에서 떠난 이후였고 제가 아무리 연락을 하고 장문의 문자를 보내어 설명을 하려 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사실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 처참한 소리를 면전에서 듣다니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정말 구차할 정도로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제 여자친구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여자친구고 뭐고 너나 사람 보는 눈 좀 똑바로 키워. 그게 아니라 그 가방은 명품백이 아니고 가짜래요. 하다 이런 말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미 연락도 되지 않는 여자친구를 어떻게든 되돌려 보려고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아버지를 달래보았네요. 그건 더 정신이 이상한 거야. 얼마나 겉멋에 쪄들었으면. 저는 완강하게 막말을 퍼붓는 아버지와 두 번 다시 네 얼굴은 꼴도 보고 싶지 않단 여자친구 사이에서 지쳐버렸습니다. 다시 되돌려보기 위해 몇 번이나 쫓아갔고 비 오는 날도 그녀를 기다렸지만 너무나 처참히 깨져버린 관계의 파편은 다시 붙을 수 없었네요. 저는 이날을 계기로 아버지에 대한 증오감을 떨칠 수 없게 되었어요. 도대체 아버지란 내 인생에 있어 무엇인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던 날이었네요. 아버지는 제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에도 딱 첫 해에만 등록금을 대주셨어요. 저라고 무조건 다 대주시길 바란 것도 아니었지만 같은 말이라도 아버지의 말은 너무나 차갑게 들렸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다니고
돈 없어서 내쫓기던 말던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다. 저는 그동안 아버지를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어쩜 이렇게 하는 말마다 조금의 정도 없고 저에게 원수라도 진 것처럼 날카롭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힘들게 들어간 학교를 돈 때문에 관둘 순 없기에 시간을 쪼개가며 과외도 하고 고깃집에서 밥 시간대 아르바이트도 하며 정말 어렵게 졸업을 했어요. 어머니는 밤새 잠도 못 자고 공부하고 낮이며 밤이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절 보며 가슴 아파하셨어요. 힘들어서 어떡하니?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좋으련만. 하시며 눈물을 훔치시는 모습을 보니 어쩐지 더 서글프고 괴롭더군요. 어머니는 몸이 아프셔서 따로 일을 하실 수도 없었고 경제권이 오롯이 아버지에게만 있었어요. 그러니 자식이 힘들 때 도와줄 돈이 얼마라도 없는 것이 더 비참하게 느껴지셨나 봅니다. 그래도 저는 어쨌건 졸업을 했고 취직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그간 제가 공부해 오고 간간히 일을 하면서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계속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싶지만 저만의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떠나지 않았고 아직 젊은 나이이니 어릴 때 진행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았네요. 그래서 어렵사리 사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경제 사정은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었기에 딱히 좋지 않았고 당장 사업 자금으로 필요한 목돈을 만들기는 무리였습니다. 제 대학 등록금도 스스로 내고 다녔고 그 전액에 비하면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심호흡을 하고 몇 번이나 준비한 말들과 사업 계획서를 다시 돌려본 후 아버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돌아온 답은 차마 제 입으로 꺼내기도 싫은 수준의 말들이었네요. 멀쩡히 들어간 직장을 때려치고 사업한다고? 그 한심한 머리로 퍽이나 돈을 벌 수 있겠냐? 평생 남한테 빌어먹고 살아도 감지덕지겠다. 아버지는 늘 이런 식입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의견만 담백하게 꺼내도 될 텐데 이렇게 한 사람의 인격을 지지기는 수준으로 인신공격을 합니다. 기껏 밤새워 작성했던 계획서를 그 자리에서 다 구겨버리고 제 뒤통수에다 대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을 해대던 아버지를 뒤로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대학 다닐 때 제가 코피 흘려가며 일하고 공부하던 걸 보면서 돈 1,000원도 대주지 않았던 아버지에게 제가 너무 많은 걸 기대했던 것일까요? 저는 그 길로 독립해서 나오게 되었고 생각했던 아이디어들을 친구들과 공유했습니다. 제각기 좋은 의견이 모아져서 원래 생각했던 대로 개인 사업자를 내고 일을 하게 되었고 초반에 나름의 성과도 거두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어쩐지 점점 묘하게 흘러가게 되었어요. 갈수록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되는 것 같던 사업은 갈수록 꼬이기 시작하고 상대적으로 빚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더군요. 어머니는 힘들어하는 저를 보면서 어쩜 이렇게 고생만 하냐며 가슴 아파하셨네요. 결국 다 접게 되었지만 신용불량자로 넘어가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저는 눈을 딱 감고 그간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던 아버지를 힘겹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문을 열고 나온 아버지는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악담을 퍼부었어요. 각오는 하고 갔으나 역시나 아버지는 늘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뭔 걸 보려고 온 거야? 분수도 모르는 것이 애비도 노리고 온 거냐? 당장 나가. 너 같은 자식 꼴도 보기 싫다. 그러니 내 말을 들었어야지. 어? 능력도 없는 게 무슨 사업식이 난다고. 매몰차게 저를 내보내려고 하는 아버지의 눈은 마치 원수를 보듯이 핏발이 서 있었었네요. 차라리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잔 생각이 들 정도로 좌절한 저는 그냥 다 포기하고 터덜터덜 걸어 나왔고요.
그 이후 저는 다시 알바를 하면서 빚을 갚기 위한 무던한 노력을 했고, 대학교 다닐 때보다 더 치열하게 살았네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고, 일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정말 숨막히듯 달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쓰러질 듯 힘들게 일하고 온 날, 여동생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빠, 엄마가 왜? 여동생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건지 상상이 갈 것 같으면서도 단정 짓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에 어머니는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았고 저도 바쁜 통에 잘 들여다보지를 못했어요. 무슨 말이야? 진정하고 말해봐. 오늘 새벽에 쓰러져서 병원이야. 근데 마음의 준비를 하래. 오빠 어떡하면 좋아? 우리 엄마. 커다란 쇳덩이가 머리를 내려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제 걱정만 하셨던 어머니가 이렇게 위독한 상태라니. 그 길로 미친 듯이 달려가 병실 문을 열었고 어머니는 겨우 목숨을 간신히 부지하고 계시더군요. 그렇게 마주하기도 싫었던 아버지도 옆에서 고개를 떨구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머니. 목에서 쇳소리가 나며 제대로 부를 수도 없었고 그저 어머니를 붙들고 어떻게든 눈을 맞추고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눈을 감으셨어요. 절 기다리셨다는 생각에 가슴이 완전히 뜯겨 나간 것 같은 아픔으로 고통스러웠어요. 이후 바로 준비해야 하는 어머니의 장례를 위해 마냥 슬퍼할 수도 없었고 여동생의 권유에 겨우 몸을 일으켜 여기저길 알아보았습니다. 솔직히 아버지에게 말을 그다지 걸고 싶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함께 의논해야 하니 우리가 알아본 내용들을 알렸네요. 그런데 도대체 아버지라는 분은 도통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 사람이 내 부모인 걸까? 어디에 원망이라도 하고 싶은 답변이 돌아왔어요. 장례 치르는데 뭐하러 돈을 그렇게 쓰냐? 죽으면 끝난 몸인데. 올 사람들 오고 말라면 말라고 해. 그냥 제일 싼 걸로 하라고. 알았어? 아버지, 돈이 썩어 나냐? 돈 없어 우리 집. 내 뜻대로 해라. 거스를 생각 하지도 마. 저뿐 아니라 여동생도 완전히 질린 표정이었고 남도 아닌 평생 우리와 함께 부대끼다 간 엄마의 장례를 치르는 비용조차 아까워하는 모습이라니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이날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내 아버지도 뭣도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힘든 상황이었지만 제 돈도 보태고 여동생의 적금도 함께해서 어머니의 장례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치렀어요. 그리고 그렇게 헤어진 후 저는 아버지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연락 마세요. 이제 아버지 얼굴 보는 것도 징그러워요.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요. 오랫동안 가슴에 품은 말, 그제야 하니 속이 풀리더라고요. 될 수 있는 한 평생 그 사람에게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를 지우고 싶을 정도로 저는 도끼에 차 있었고 그 상태로 여동생과는 꾸준히 연락을 했네요. 보란듯이 인생을 이겨내보리라 악물고 코피를 쏟으며 빚을 차근차근 갚아갔어요. 그러면서 다행히 인생의 좋은 귀인들을 만나 심적으로도 회복을 해나가고 있었고요. 그러던 중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는데요. 저는 인연을 끊었으나 여동생은 아버지와 연락을 하고 있었고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살면서 저와 관련된 일, 가족들과 관련된 모든 것에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내치고
남보다 못하게 굴었던 아버지였고, 이젠 뭐가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게 느껴지더라고요. 나와는 더 이상 상관없는 사람이야. 소식 전할 필요 없어. 저는 차갑게 이 말을 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겨우 모든 빚을 갚아 저도 조금 늦은 시기에 제대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힘든 내 삶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작은 케이크를 하나 샀고, 제 작은 단칸방으로 향해 가던 중에 여동생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왠지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오빠. 여동생이 이어서 한 말은 스르륵 힘이 빠지는 듯한 상당히 허망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빠, 조금 전에 돌아가셨어. 오빠 듣고 있어? 병원으로 얼른 와. 병원으로 가는 길 제 마음은 참으로 미묘했어요. 슬픈 건지 아니면 멍한 건지 아니면 차라리 속이 시원한 건지 하나로 설명할 수가 없더군요.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뇌졸중을 앓고 있었고 얼마 전 입원한 채로 며칠을 보내다가 오래 버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곁을 여동생은 지켜왔고 저와 아버지의 사이를 생각해서인지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내 안부를 몇 번 묻긴 했다지만 그렇게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었으면서도 10년간 연락이 끊긴 아들을 단 한 번도 직접 부르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이란 참으로 아버지답더군요. 그 정없는 차가움에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살았을 때에는 그렇게 모질게 굴고 죽은 뒤 그 칠해는 자식에게 맡기다니 정말 뻔뻔하다고 생각했어요. 달리 방도도 없고 꾸역꾸역 억지로 장례 준비를 아버지가 혼자 살아왔던 그 집에서 했네요. 그저 아버지 주변 사람들만 몇몇 왔다 갈 거라고 생각해서 대강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란 다시 생각해도 손에 땀이 날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동생 장례 스태프들로 고용한 사람들로 버거울 정도로 손님들이 끝도 없이 왔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의 손을 잡고 울부짖으며 아버지 사진 앞에서 쓰러지기도 했어요. 아버지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나 싶어 의아할 새도 없이 손님들은 밀려 들어왔어요. 우리는 모를 사연을 저마다 아버지와 함께 공유한 듯 했습니다. 누군가 조문객으로 온 분이 하는 말을 지나가듯 들었는데 아버지가 생전에 그렇게 기부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큰 아드님이십니까? 갑작스레 누군가 제 어깨를 잡으며 말을 걸길래 뒤돌아봤는데 저희 아버지에게 신세를 졌다는 분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심장병을 얻어 죽어가던 저를 살려주셨어요. 큰 수술을 앞두고 생을 포기하려던 저에게 수술비를 다 대주셨습니다. 그 덕에 제가 새 생명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말없이 가셨다니요. 한 분이 또 찾아와서 말하시기를 본인은 부모 없이 홀로 버려져 아버지의 조그만 공장 옆에서 맨날 기웃거리던 꼬마였고 아버지가 고아원에 보내주어 학교도 다닐 수 있고 졸업까지 무사히 마치고 가정까지 꾸렸다고 말했습니다. 차갑기만 했던 아버지의 모습에서 그런 면이 있었다는 것이 쉽게 매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최근까지도 고아원 후원을 계속 하셨더라고요. 아버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그리고 본인 자식들도 무척 사랑하시는데 표현을 잘 못하시는 것 같더군요. 이렇게 장성한 아이들을 보면 본인의 자식들을 데려와서 함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나를 안 좋아한다며 걔네들한테는 썩 좋은 아버지가 아닌 것 같다며 머쓱해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왜 이렇게 가슴에 사무치는 걸까요? 아버지도 본인 스스로가 우리에게 그다지 살갑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니. 저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모르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다가 홀로 생을 마감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허망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웃음까지 날 정도로 정신을 붙잡기가 힘들었습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가슴이 찢어지더군요. 영문 씨 아드님, 잠깐 보실까요? 또 누군가가 뒤에서 저를 부르기에 돌아보니 한 변호사분이 아버지와 인연이 있다며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아드님과 따님에게 각각 유산을 물려주시기로 하셨고 부동산과 현금을 포함해 30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평소 아버지가 부탁하셨던 내용들의 서류와 재산 관련된 자료 등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시더군요. 여동생조차 잘 알지 못했던 내용이었고 저 역시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이후로 이어지는 말들은 듣는 내내 가슴이 미어져서 다 듣기 고통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사실 저 역시 아버님께 신세를 졌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동료셨는데 동료가 갑작스레 부인과 사별을 하고 남자 혼자 아이 셋을 키우는 게 안쓰러우셨는지 큰아들인 저를 비롯하여 두 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어요. 중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우는 저희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이후에 저는 이렇게 변호사가 되었고 언젠가 꼭 저도 그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는데 아버님의 뒤를 받들일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를 믿고 맡겨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자립할 수 있게 된 것도 아버님 덕분이고 세상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도 아버님이십니다. 아버지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왜 알지 못했을까요? 저 역시 표현을 하지 않는 아들이고 아버지도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차라리 이런 모습 내색이라도 한번 하셨다면 제가 연을 끊을 일도 없었을 텐데 투병을 하고 있다고 할 때 더도 덜도 아니고 딱 한 번만 찾아가서 여전히 퉁명스럽고 쏘아보듯 나를 쳐다볼 그 아버지를, 그 아버지의 통통하고 거친 손을 한번 말없이 잡아봤다면 어땠을까요?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자신의 아들조차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은 아버지. 아버지와 나 사이는 이별의 순간조차도 왜 이렇게 다 어려운 걸까요? 아버지에 대한 애증의 감정이 사라지지 않은 지금 참으로 심경이 복잡합니다. 다만 아버지의 어떤 모습이라도 살아있는 그 자체로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나도 할 말이 있는데 꺼내보지도 못하고 둘 사이의 벽은 이렇게 크게 가려져 버렸네요. 그저 아버지하고 한 번만 더 서로의 눈을 똑바로 보고 불러보고 싶습니다. 부디 어머니와 하늘에서 만나 잘 살고 계시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